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콕 알아야 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꼭 집어지는 뉴스 스콕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드디어 터졌습니다. 뭐가? 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이 터졌습니다. 입이. 네. 예. 근데 그분 입은 원래 이렇게 터져 있지 않았었나요? 늘 열려 있지. 비대위원장 입이 예. 터져서 예. 혹시 쥐어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야, 네. 용산 쪽으로 터졌구나 입이. 네. 간만에. 그러니까 예. 이른바 런종석과 예. 회칼 협박 수석에 대해서 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용산 눈치 보기를 하느라 제대로 이제 뭔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다 죽겠다 아우성 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안 돼서 어제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도했는지 예.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아일보 사면부터 보시죠. 이종섭발 네.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예. 예.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종섭 대사 관련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 즉각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썼네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이른바 런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하라.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발언 매우 부적절하니까 이른바 이제 그 회칼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라. 이 말을 간접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그 런종섭 도주대사 등의 야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 이걸 느꼈나 보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네. 예.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된다. 공수처를 집어넣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아니요. 소환을 해야. 그렇죠. 소환을 해야 되고 음. 즉각 귀국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부터 황상무 무조건? 수석에 예.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예.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나름대로는 예. 굉장히 고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는 신문 지면의 표현들을 쭉 보시면은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동아일보 사면만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 한국일보에서도 같은 보도를 했어요. 한국일보 3면도 비슷하네요. 수도권 위기론에 다급한 한동훈. 예. 그러니까 이게 자의로 먼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수도권이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뭐 이런 식의 기조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한 위원장은 어제 회의 비공개, 그러니까 선대위 첫 회의에서 비공개 사전회의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재욱,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공동 선대위원장이 같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데 이대선 논란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각자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걱정과 민심 악화 측면을 두루 고려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쳤겠죠. 그 자리에 지금 참석자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한 위원장이 총대 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이 대사 논란 해결을 건의할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내비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대위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오후에 이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따로 말할 걸 생각하느냐, 말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 이러면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만
아직 잘못이 드러난 게 없는데 수사 종결 전에 먼저 퇴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생각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즉각 귀국해서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장도 아직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성인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예. 지난번에 한 4시간 뭐 약식으로 조사는 받고 갔고 그리고 갔을 때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는 공수처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다. 그 다음이라도 귀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즉각 조사를 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에 대해서 이거 이상해 좀. 평론가 입장에서 평가를 예. 하면은 예. 지난번에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그렇죠. 나를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까? 이러면서 검찰에 막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고 막 갔을 때 순서가 있다. 기다려라.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막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뭐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는 거 그렇지. 쇼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다 그 순서에 그렇지.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 수사해봐야 당신 입장 확인하는 거 외에 더 가능한 게 있냐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그 수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또 합당했어요. 그때 들었을 때는. 예. 공수처의 지금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에 불구하고 예. 아직 이종섭 전 장관으로 올라가려면은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은 압수수색한 거 증거물 분석을 한 분석이 안 끝난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종섭 전 장관 순서도 아닌데 예. 출국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막 가서 4시간 조사받고 예. 그다음에 새로 개통한 전화 제출하고 예. 그러고 나가놓고서는 이번에는 8시간 8시간 조사 받고 그다음에 옛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지금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인데 예.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조선제일검이라느니 대한민국 최고 검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정을 뻔히 아는 분이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엄청난 고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가. 즉각 쇼를 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어요. 무슨 고심이냐면 앞서 보신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일보 지면을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후 당정 관계에 부담을 느낀 한 위원장이지만 총선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이대사 소환조사 및 귀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공수처의 조사 지연을 지적해온 대통령실 입장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까지는 안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경질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거 좀 주파수를 나름대로 맞추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 대목인데 하지만 한국일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과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대통령실도 대승적 판단을 한다는 생각을 한 위원장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것조차도 자진 사퇴해주세요라는 말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 모험이었다라고 지금 당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모험이 먹힐 거냐에 대해서 오늘 보수 언론도 안 먹힐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동아일보만 이렇게 보도했느냐? 다른 신문도 좀 저희가 비교해드려야지 그렇죠. 되겠죠. 네. 신문 일면들을 한번 보시죠. 신문 일면들 조선일보 한동훈 말하는 것이고요. 예. 네. 이종섭 대사 즉각 귀국해야. 네.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면서 이렇게 네. 주춤주춤하면서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확 키웠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조선일보에 또 요게 원하는 메시지만 딱 썼습니다. 그러네요. 즉각 귀국. 요게 조선일보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치. 됐고 다른 맥락 필요 없고 일단 귀국을 해야 된다.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일보가 일종의 중재안,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일단 먼저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대리대사로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받고 그리고 다시 나가라.
이게 조선일보가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머리 쥐어짜가지고 그 좋은 머리 쥐어짜가지고 만든 대안이란 말이에요. 아니, 좋은 머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아, 좋다고 IQ 좋은 머리? 착각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뻘이 보이는 순데 뭐가 좋아요? 저는 대학 졸업을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는데 예. 조선일보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면에다가 저렇게 딱 하고 쳐 써준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한국 경향 이런 신문들도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동훈 이종섭 귀국 황상무 거치 결정을 네, 한국일보도요. 예. 한국일보 이종섭 귀국 황상무 거치 결정을 강수, 한동훈 강수. 한동훈 강수라고 강수. 이렇게 해놨죠. 경향신문 네, 한번 경향은 가보세요. 한동훈 이종섭은 귀국 황상무는 결단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귀국해서 근데 뭐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갔어. 외교 뭐 군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갔어. 원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귀국해서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한 8시간이나 12시간이나 조사받고 그리고 처벌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어. 예?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진실이 발견돼서 그렇죠. 대통령실에 어느 선까지 대통령실에 누가 전화를 했길래 전화를 받은 다음에 왜 장관의 입장이 그때 당시에 이종석 국방장관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걸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억울한 거 아니야. 뭐 이거를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지. 이종섭이 와가지고 이종섭 대사가 와서 나 귀국했습니다. 귀국했으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계속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이건 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 노린 쇼냐? 예. 도주가 아니에요만 그렇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도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론종섭이 아니고 도주대사가 아니다라는 것만 그렇죠. 보여주고 싶다. 차이는 예. 선거 전이냐 후냐 선거 이것만 전이냐,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공수처에다 던져놓으면 다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럴 때 공수처가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겠다. 지난번에 검찰이 아까 송영길 대표 얘기할 때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제가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때 되면 부를 테니 그때 와라.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어 거기. 바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청사안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되돌아와서 왔단 말이에요. 예. 공수처가 제대로 좀 뭐랄까 수사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때 되면 부르겠다는 입장문을 오늘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찔끔거리면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뭔가 얘기한 거잖아요. 입이 터져가지고. 근데 조선일보 3면 한번 봐보시죠. 예. 여당 출마자들 아우성에도 말 없는 대통령. 저 사진이 저 중요합니다. 사진이 어디 갔습니까?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저기 구회말 투아웃. 네, 구회말 투아웃 야구교실에서 상황에서 저 피를 밑에는 냈는데? 샌디에고 파드레스 네, 야구교실에서 시범 타격을 하는 것인데 폼 좋네. 이제 제목하고 연결해 보세요. 말 없는 대통령, 예.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야구나 하고 불렀어. 있습니다. 예. 야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러네. 난리가 났는데 선거 때문에 예. 여당 후보들은 선거 그렇지.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우성하고 있는데 아우성이 나오고 난리가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대통령실 발 리스크 때문에 용산 리스크 때문에 죽겠는데 어린이공원 야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야구.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저 사진으로 비꼬아버렸네. 대통령실을 비꼬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시를 했어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전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다. 정치 공세다. 적극 반박을 할 뿐 다른 조치는 현재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종석과 거고요. 관련해서는 그렇고 예. 황상무와 관련해서는 황상무가 4분장입니까? 4달락짜리 그거 낸 거 빼고는 없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출국 금지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다. 이건 이제 안보실장이 얘기를 뭐 SBS하고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거고요. 어제 이종섭 대사가 KBS와 인터뷰를 한 걸 KBS에서 보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이야기된 것은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됐다. 그리고 이미 저 한번 보도가 됐었던데. 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KBS는 주로 이제 대통령실과 대사나 정부 입장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주말 동안 황수석과 관련해서는
여론 추이를 살폈지만 인사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인이 사과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선 인사 조치까지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도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고 회장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의 조기 귀국 수사 필요성을 여당 내에서 거론한 데 대해서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도주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대사가 이미 언제든 공수처가 부르면 오겠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 제 말투에서 이미 느껴지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했다 그래요. 자기 살겠다는 자기는 누구예요? 그 후보들. 후보들. 네. 뭐 얘기를 들으면서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 원희룡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고 그 사람들이 돼야 그 여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제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지적이고.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는 네. 잘못한 게 없으면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런 태도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장호진 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게 14일이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대통령실 입장 올리고 막 이랬는데 15일 날 신문에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때도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아마 이 고위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한 워딩인데 네. 이 고위 관계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 정신 차려라. 이 고위 관계자가 또 시민 사회 수석 아니야? 혹시? 야,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이게. 사실은 황상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용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런 부당한 어떤 공격에 네. 대해서 여당이 맞서 싸워야지. 맞서 싸워야지. 지금 이런 공격에 편성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그럼 이건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돼? 우리가 직접 그러면 나서야 되잖아.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황상무 수석 같은 사람들이 나서는 거죠, 지금 막. 그렇게 하면 예. 당연히 지금 여당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한쪽은 뭐 임명 취소까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정말 똑바로 대통령실에 얘기할 것 같으면 임명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실이 오히려 지금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 신문이 있었어요. 예.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시죠. 예. 정권 심판론에 그 위에도 제목이 한 줄이 더 기름 있어요. 붓는 대통령실 이 둘을 어찌할꼬. 이 둘을 어찌할꼬. 이 둘이 앞뒤로 저 뒤에는 이종섭이 있고 그렇지. 요 앞에는 지금 황상무가 있네요. 조그만한 조그만한 황상무. 그리고 눈 감고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런 눈 감고 있는 이 둘을 흑백과 어찌할꼬. 컬러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도록 예. 그렇게 해서 눈에 톡 띄잖아요. 예. 근데 황상무 수석은 너무 작게 했다. 예. 그 정도 존재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조그만한 건가 봅니다. 예, 조그마한. 그래서 저는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둘을 어찌할 거가 황상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종석과 윤석열을 같이 두고 독자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둘을 어찌할 거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둘이 누군지를 헷갈리게.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뜻 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이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고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둘 다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황상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한동훈도 그렇고 그 신문들도 그렇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임명한 사람 누구야?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누가 이거 임명했어? 임명한 사람이 책임져. 경질해. 어떤 생각으로 임명한 거야?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 사람이랑? 그런데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질하라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못하냐?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향신문에 보면은 일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진 사퇴 요구라든지 이대사 지국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황 수석 사과 배경 및 경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말도 불필요한 추측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황수석에 대한 경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사실은 동아일보의 아까 그 지면이 동아일보의 그 사면 지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아일보 사면. 동아일보 사면. 네, 사면이 굉장히 재밌는 처음에. 지면이에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찾고 있는 동아일보 네. 사면 나왔습니다. 사면이 굉장히 재밌는 지면인 게 네. 이 기사가 지금 3개잖아요. 기사가 지금 요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도 있잖아요. 3개 각각의 대통령실의 반응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주옥 같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이종섭 먼저. 이종섭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고 했군요. 네, 고위 관계자의 그 중간에 있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황상무. 예, 다시 한번 황상무 띄워주세요. 기사에 들어가 황상무 있는 황상무 기자의- 사퇴 목소리 커져. 네, 네. 거기 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수석이 식사 자리에서 과거 일을 언급을 하고 농담을 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황 수석은 주말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분들이 비슷한 문제가 생각을 없는 가지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용산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여서 오히려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예.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평론가의 넘겨짓기. 예. 대통령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지금 여당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당이 못하는 거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시민사회 아, 수석이 아. 대통령실이 대신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어디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상무도 MBC 잘 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MBC나 국민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언론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것일 수 있다.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대통령에게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한 것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맨 밑에 있는 동아일보의 맨 밑에 있는 여당 막말 도태우 이어 장해찬 공천 취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소식이죠. 도태우 변호사하고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기사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 이게 대통령실에선 이러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이런 왜 반응인데 뒤늦게 뭐 이거 가지고 그렇죠. 컷오프를 하니 많이 그러냐는 거예요. 종합하면 예.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아주 팽배하고 상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라는 거는 야 우리가 다 할 만한 일을 했고 또 공천이나 이런 것도 사실 누구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아픈 거겠어요. 장해찬 손가락, 도태우 손가락 아무튼 이것도 다 할 만한 거 했다고 우리는 보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불만이 팽배한 거예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3면 한번 봐보세요. 예. 한 용산에 설명했다지만 당정 갈등 재점화 불씨될 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있었던 명품백 사과 언급했다가 아니 예. 사과를 언급한 것도 아니지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잘릴 뻔했잖아요. 비대위원장 자리.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했다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대통령실에 이대사 논란 해결을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대통령실에 말하는 걸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 이러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명했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만약에 여기서 파박하고 부딪혀버린다. 다시 한번 예전 일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이러면 용서해줄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인용 보도를 한 건데 선대 핵심 지도부는 어제 정권 심판론 극복 방안을 두고 고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대사와 항수정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근데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사 관련 문제를 건의했다가 자칫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려가 컸다는 거예요. 예.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 후보들의 목소리에 한 위원장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달픈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고달플까요? 왜냐하면 왜 떠밀려서 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아까 우리가 입이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산에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출마한 후보들이 난리가 지금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선대위에서 재밌는 장면이
이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묶어가지고 이 기사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범죄 세력 연대로 규정을 하고 범죄 연대가 대한민국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로 보면 범죄 혐의자 연대가 될 수도 그러면서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네. 국회 심판 선거다 이런 네. 주장을 막 했는데 음. 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당내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의 대결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게 동아일보 기사에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다 라면서 선거 전략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지도만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효과가 약발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약발이 다 했으니까 당신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은 뭐냐. 용사를 들이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좀 들이받고 이번에 나는 국회의원 되고 당신이 꼬꾸라지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번 기회에 내가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려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갔지만 그렇지. 그걸 오히려 기회로 추진력으로 삼아서 이번에 할 말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자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달프다. 예. 그 지금 동아일보 기사 얘기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 아까 이제 그 중앙일보 3면 기사 밑에도 그게 있어요.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의 대결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공고히 할 수 지금 있다. 그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원했잖아. 그렇지. 그걸 원했거든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예. 한동훈 약발 떨어지면서 예. 안 좋다라고 이게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야당이 제기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얼굴을 뒤밀고 그렇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그래서 안 먹혔던 거야. 예. 안 먹혔는데 지금 뭐 런종섭 얘기도 나오고 황상무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구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거예요. 한동훈 약발이 쏙 하고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더 야당 심판을 하자고 덤비면 덤빌수록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부각되는 예.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한겨레신문도 같은 맥락으로 지면에서 보도를 했어요. 지면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한동훈 여론 악화하자 작심 발언 대통령실과 갈등 불거지나.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설 내용까지 저희가 일부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중앙일보에서도 회칼테러 우는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 여긴 당사자잖아요. 예. 중앙경제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의 전신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정보사 군인들한테 예. 그때 기자가 허벅지 찔려가지고 회칼 테러 사건을 당했는데 그걸 다시 꺼냈어? 그걸 꺼내면서 지금 언론을 협박했단 말이야? 본인들 선배야. 그렇죠. 예, 직접 선배야. 예. 그러니까 더 격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조선일보가 토요일자에서도 비판했던 사설 내용이에요. 5.18 관련해서 북한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저희가 황상무? 그때 주목을 못 받았을 때 황상무 발언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헬기 발포 같은 경우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이 5.18 관련 발언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중앙일보도 그 회칼 테러 사건과 함께 5.18 발언에서 북한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락 네 문장에 그친 사과로 이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한 위원장 말 맞다나 황 수석이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게 이게 도태우 공천 관련해서 그걸 설명하면서 황상무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 일각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 단단한 콘크리트 30% 지지층 안에 한 절반,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어림짐작인데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어떤 생각의 조응, 튜닝, 예? 마음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 일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또는 극우적인 생각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나. 거기에는 어쩌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일탈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누적됐잖아. 김종인 비대위원장 갔었죠. 이준석 갔었죠. 그 사람들이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어떤 실수든 뭐든 간에 어떤 일탈적인 모습이 그 다음에는 안 나왔거든.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스펙트럼을 한 90% 안에 봤을 때 그 90% 정도 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출직 공무원으로 이미 뽑혔어. 상당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대통령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자주 임명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본인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자꾸 하잖아. 그래서 상당히 예? 문제고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문들 보면서 또 이제 뭐랄까요? 이런 점들은 또 한번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예. 이종섭 대사를 왜 임명했을까는 이미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일이지만 한 번 더 또 신문에서 계속 확인되는 바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칼럼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예. 결국 황상무 속의 이 오버도 저희들이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대통령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전면에 나서고 왜 선거 때 좀 조용히 있어야지 불끈불끈 하느냐. 결국 이종섭 문제를 어쨌든 간에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나서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종섭 문제를 대통령은 이렇게 풀고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네. 근데 오늘 제가 본 거는 일단 이 한겨레 신문에 권혁철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예. 코너 이름이 안 보이는 안보인데 예. 안 보인대 안보가 네, 말장난인데 안 보이는 안보 좀 아재 개그죠. 근데 제목이 아저겠죠. 뭐.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네. 근데 제목이 신중 합리적 평판 듣던 이종섭 도주대사로 날려버린 35년 명예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종섭 대사가 원래 지금까지의 논란만 보면은 독선적이고 좌충우돌하는 트러블 메이커 같다는 인상을 줄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라든지 지금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군 내부의 평가를 들어보면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 북한 선제 타격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국방장관은 대북 강경파가 되겠구나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처음에 이종섭 대사가 국방장관 됐을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도 그래도 앞뒤가 꽉 막힌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 사람이 야전형 군인이 아니라 정책통 군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예. 평가들이 있었고 실제로 말을 해봐도 남의 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스타일이다. 가령 국방장관 재직 때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오면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참모들과 리허설을 마친 뒤에 인터뷰에 나섰다. 근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특별한 준비도 없이 평소 주장대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게 비교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이걸 왜 쓰느냐? 이종섭 착한 사람이다 강조하려고 쓰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던 이 대사가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때 보인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다. 이거를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한겨레에 이 칼럼도 실렸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드러나자 이종섭 도피시켰나예요. 그렇죠. 코너가 아침 햇발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예. 지난 7일에 MBC 단독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수사 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 대통령실 일반 전화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사실 그것을 인용 보도한 경향신문 보도 등을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를 한 뒤에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서 이것을 취소 지시를 하는데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오전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한 통의 전화가 휴대전화로 왔고 이게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로 왔다는 거다. 그 내선 번호의 정확한 그 번호를 알고 있겠죠. MBC나 공수처는. 공수처가 분석해봤더니 발신지 이태원로 가입자명 아니, 대통령실이다. 정확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만 나오지. 대통령실 내에 어디 이제 다 각각 다 번호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근데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음. 번호를 조회했다는 거는 예. 일단은 지금 발신지와 가입자명을 확인했다는 거는 그렇죠. 번호를 풀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이거. 그렇지. 그렇죠. 확인할 예. 수 있다는 거고 수사를 진행하면 거기로 간다는 거죠, 수사가. 그 얘기인 거고. 어느 실인지의 여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칼럼에 쓰인 내용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사단장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질책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해왔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해병대 수사가 거론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회의 앞뒤로 국방비서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 통화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는데 하나하나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있고 드디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찍혔다는 사실까지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답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죠. 바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급에 안 맞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바로 수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드러난 상황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용산 최고의 수사 전문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다. 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재밌어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죄로 단죄한다. 사법방해죄. 리처드 닉슨은 FBI가 특별검사의 워터게이트 수사 기소를 방해하도록 CIA에 지시했다가 탄핵 직전 하야했다. 그랬죠. 이때 시도됐던 게 증인 매수였다. 그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빌 클린턴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우리는 포괄적인 사법방해죄 대신 범인 도피죄 등 구체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률. 그래서 민주당이 그 이종섭 특검법을 할 때 이 범인 도피죄 이걸 지금 거기다 적시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수사 외압 직권남용으로 출발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여러 부처가 개입된 도피국을 거치며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조만간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직권남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고 범인 도피죄 안에는 혹시 이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범인 도피, 그다음에 증거인멸이 세트로 따라오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끝날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도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오늘 김재중 특파원이 아침을 열며 코너에 윤석열은 왜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냈을까라는 칼럼 실었는데 예.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넘겼는데 그 당시에 사이버사령부가 총선 대선 기간 동안 2012년에 댓글 공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국방부 수사본부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적용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 판결이 1, 2심에서 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하고 겹쳐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을 그렇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 칼럼을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냥 고발 사주에서도 직권남용이 점선처럼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혹시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팩트가 나와서 재판에서 누군가가 1심, 뭐 2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머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국가의 원수로서의 위신이 설까? 국민적 신뢰를 계속 받고 어떤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심지어 이승만도 나왔어요. 네, 예. 이승만도 나왔어요. 이승만 시절이
소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동아일보 정윤관 논설실장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부르면 귀국 아니라 당장 귀국이 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시절을 언급을 하는데 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은 신성모 주일 대사 임명과 판박이 같다. 네. 얼마 전 한 원로 법조인의 문자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 총애했다는 신성모 전 국방장관의 주일 대사 임명 과정을 찾아봤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오. 6.25 발발 전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등의 호언장담을 늘어놨다는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착복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예. 이 칼럼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일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겠다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신성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던 터 안건은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행했고 신성모는 그 해 7월 일본 대표부 대사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 거다. 그러네요. 상황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자세하게 다 전해드리지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 런동섭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칼럼 끝을 끝에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나는 옳다는 신념에 찬 1인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3년 전엔 강요들의 반대의 결기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그저 정해진 결정의 집행자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건 아닌지 그 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호주와의 국방협력 적임자다라는 등의 반박과 해명은 왜 자신들에겐 그리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느냐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논쟁의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빨리 잡기 위해서 예. 하여튼 귀국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선거 유불리 문제를 넘어 공적 권위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마지막에 공적 권위의 문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제가 했던 말을 아주 짧게 예,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스픽스에서도 가끔 나오는 양문석, 예, 양문석으로 시끄럽습니다. 예. 먼저 지면을 보여드리면서 예. 얘기를 해보죠. 동아일보 보여드릴게요. 5분입니다. 노비하 동아일보입니다. 노비하 양문석 놓고 이재명 욕은 국민 권리 친문은 분노가 치민다.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동아일보는 일면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일면도 예, 보여드릴게요. 그렇군요. 동아일보 일면에도 관련 소식을 동아일보 다루고 일면은 일면 오른쪽 하단에 이 기사를 예. 넣었어요. 민주당 노무현 비하 발언 넣고 네 분이 일어났다. 친노 친문 노 정체성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문석 후보 전해철 삼선 의원 꺾고 결국 경선에서 당내 공식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과거 2008년에 쓴 칼럼 내용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시 한미 FTA 관련해서 찬반 논란을 전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이제 정권 바뀌었을 때였으니까 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문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예. 그 근본이 한미 FTA 때문 아니냐? 그걸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과 노무현은 같은 불량품이다, 뭐 유사 불량품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칼럼 내용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친노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사실상 양문석 후보 공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도 양문석 후보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걸 두고 이제 친문계하고 지금 이제 친명계하고 같이 맞붙고 싸움을 하고 있다,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관련 그러니까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말도 많이 하고 무리한 논리도 지금까지 많이 주장했다고 생각해온 사람인데 아니, 비판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하고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은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네. 그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 지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모욕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예. 대해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사과는 했어요.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사과는 했어. 그렇죠. 예. 그 사과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당하는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 공당이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예.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소수자라든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을 비하했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다라는 걸 했다든지 이런 사례 또는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 위반을 정당화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다른데 이거는 결국 당내의 갈등 상황에 어떤 불을 붙이는 그런 요소이기는 해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말을 세게 한 것 중에 혹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천 취소하자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거는 좀 진지하게 또 다뤄볼 만한 얘기지만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자고 하면은 요거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남 신장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언제적 얘기를 꺼낸 거냐면 2007년 12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 아마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발언한 거 발언 수위는 세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론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그때 했던 정책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야.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예. 뭐 유사불량품이든 불량품이다.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비판했던 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또 정권 교체됐기 때문에 서운한 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때잖아요. 예. 근데 그걸 꺼내서 이걸 공천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자고 흥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저도. 비슷한 의견. 이런 사안으로 공천 취소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성역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성역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될 것 같고 예. 굉장히 어쨌든 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또는 이재명을 비판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돼.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그렇지. 취소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그리고 이재명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양문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좀 무리하다. 노무현을 화석화시키는 것 같다. 네, 그건 좀 무리한 비판이다.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에 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내부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민주당이 드리고 집권할 싶어요. 때도 똑같이 그걸 견뎌줘야 그러니까 돼. 어떤 그 포용성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나를 불량품으로 말했으니 저 사람은 민주당 공천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무덤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정치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리고 한미 FTA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거야. 사실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의 비판이 그 섣불렀던 것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판단을 본인의 지지층을 거의 배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한미 FTA를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경향신문에서 여야 검색만 해도 나오는 막말 못 걸러 고장난 시스템 공천이다. 그럼 그렇죠. 일종의 이제 양비론으로 양쪽에 이제 도태우나 그다음에 뭐 양문석 문자나 뭐 계속 걸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썼고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예. 조선일보 3면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5.18 표회는 즉각 공천 취소, 천안함, 탈북 막말은 무풍지대. 이게 아, 조선일보 3면 머리 기사로 이걸 쫙 했어요. 국민의힘과 여론이 천안함이나 탈북 뭐 이쪽으로 그래서 좀 색깔론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조선일보의 간절한 그러면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친노, 네. 친문, 그리고 네. 친명계 그 갈등을 불러왔던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발언은 어디다 네. 넣었을까요? 여기서 뚝 떨어져 있는 8면에 네. 조그맣게 오른쪽 박스 기사로 실었어요. 8면. 요만하게 기사를 실었어. 그러네요. 근데 네. 이걸 왜 분리시켰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말 논란이 있는데 지금 여당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 막 공천 취소를 하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신문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쓰려면 여당은 그래도 공천 취소를 하는데 야당은 보세요. 양문석 사례같이 이런 막말 논란 안고 갑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네. 요게 균형이 잘 안 맞는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균형을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말고 결국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요 말은 이 민주당의 내분 관련된 사안이고 뭔가 국민들 중도층에 또는 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막말이 뭐냐라고는 고민, 조선일보의 고민, 그 고민은 그것은 뭔가 국방과 안보에 대한 그런 말들이 아닐까라는 고민 끝에 지금 색깔론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비시키는 지명 배치를 지금 한 거고 아마 요렇게 조선일보의 나름대로의 지금 여당의 막말 이슈를 다루는 전략에 대한 코치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요 코치를 국민의힘이 따라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하여튼 당 내부 문제든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저런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5.18 폄훼했다고 막 그 지금 줄줄이 컷오프 시키고 막 이러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진짜 민주당의 문제는 저기에 있는 거야. 저걸 가지고 공격을 해. 왜 공격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만큼 모든 국민이 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진영 편향 이념 외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다. 예,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모셔서 약간 좀 저도 느낌이 다르네요. 2주 전에 조국 대표로부터 영입 인사를 받았을 때는 거절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딱 2주 됐습니다. 2주 전 월요일입니다. 저도 너무 어색합니다. 예. 근데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외교 쪽은 정말 좀 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25년 동안 대학에 있었고요. 예. 사실 작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한동대학교 교수 정치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 방송, 교육, 강연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망가지는 속도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좀 평온할 때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전문 지식을 통해서 자문하는 건데 예. 이쪽이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실제 현장에서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예. 제가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교는 상대가 있고 외교는 한번 무너뜨리면 그렇죠. 복구가 가능하냐. 실제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싶었고 사실은 제가 외교 광장이라는 한 100명 정도의 외교 전문가들과 예. 좀 진보적 지식인들과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거기에 사실은 올인을 하려고 했고요. 아, 그러셨죠. 실제로 사실. 예, 실제로 국회에 등록까지 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예, 그보다 더 급하다. 하다 보니까 더 급하다. 예. 현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 그 네덜란드 대사 초치한 것도 기억 남고 뭐 다른 쪽에서도 대사가 초치된 적이 있다 그런 어떤 예. 루머성을 들었는데 네. 안에서는 외교가 안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외교부에 예. 있었으니까요. 외교부는 처음에는 자기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정부가 바뀔 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렇죠. 틀릴 때는 좀 여기서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몇 번 묵살이 되고 나면 관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인풋을 하지 않고 아웃풋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국빈 방문할 때 그 의전 때문에 의전 비서관 다 날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블랙핑크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음. 그게 그 국빈 방문장이 좁고 아이돌이 공연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우리는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고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장소에서 뭐 아니면 딴 장소가 얘기됐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지. 외교부가 그런 곤란하다는 걸 계속 보내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뭉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곤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전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2022년 11월부터 제가 예.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푸놈펜에 가서 한미일이 그 역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합니다. 예. 삼정상이 만난 적은 많지만 공동선언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감을 느꼈고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개정하고 3개월 후에는 또 강제동원이 일방적으로 양보가 되고 그렇죠. 그게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이 10개월이 저는 사실 진짜 저작년 11월부터 이거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다. 이걸 숨기고 가고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한 트럼프 프레임워크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정부는 동맹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계속 극구 부인했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미국 한미 동맹이 아니고 일본 밑에 한국의 느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국민적인 저항감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아니야. 예. 공고한 협력 정도야. 뭐 이렇게 계속 격화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지금 미국이 왜 한미일 동맹을 만든다는 생각을 물어보시면 이건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 멀고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아시아에서 버팀목이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 한일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한일이 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그렇죠. 미국 입장에는 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사실 일본 탓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탓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강제동원이나 위안부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이 묶인다는 게 북중러와는 대결 관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 자체가 우리가 제일 전위대가 되는 하나의 말씀 죄송합니다만 행동대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우리와 바로 맞닿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안보 위기를 올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가 있느냐. 근데 뒤에 보면 한미 이렇게 되는 사이에서 한중 관계 무너지고 있고 남북 관계 무너지고 있고 한러 관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매우 초조했고요. 제가 입당식 발언 때 말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턱관절 이상해서 아직도 지금 치료받고 있고요. 밤에 그 오한도 나고 제가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입당하고 나서 뭐 좀 약간 뭔가 의욕이 생기는지 희망이 생기는지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안보도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뭘 얻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런 정세로 가버리면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경제 포퓰리즘이라는 게 국가 재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풀어가지고 나중에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안보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강하다. 전쟁 불사, 선제 타격론 굉장히 비슷하죠. 강대강. 그러네. 그리고 지난 정부는 가짜 평화다. 그냥 굴욕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올릴 것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그다음에 일본과 계속 지금 사실
동북아의 주변 국가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미 거의 진영 국가라고 할 정도로 군비 확장이 군비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쪽으로 저는 억지력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한쪽에서는 이게 적정이 되도록 외교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도를 낮추면서 억지력을 높여야지. 억지로만 무한대로 올리면 이게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전쟁 분위기가 되잖아요. 예.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그렇죠. 코스트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하고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만약 파병까지 간다면 우리가 남의 전쟁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이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정권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과거에 오사마 빈라덴과 아들 부시가 적대적 공생이었고 예. 박정희와 김일성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강하게 보여서 국내적으로는 결집하게 만든. 이번에 보십시오.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 87%입니다. 그렇죠. 지지율. 예. 예. 저는 뭐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죠. 전쟁 중에는 예.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고 러시아 사람들 젊은이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는 워싱턴 포스트인가 존 델루리 네. 칼럼을 보니까 뭐 한 2, 3일 전에 나왔던 칼럼인 것 같은데 막 대놓고 바이든한테 이게 너무 이제 대치 국면으로 가고 북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인센티브 줘서 달래기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동결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잘 다시 한번 해보자.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 미국에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 델러는 제가 예. 잘 아는 친구기도 예. 하고요. 연세대 있고 워낙 예.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얼마 전에 CSIS하고 중앙일보에서 예. 했던 백악관에 있는 분이 오셔서 선임 보좌관입니다. 그분이 이제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말은 미국에서는 금기어입니다. 예.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되 아, 비핵화가 상당히 장기간이 어려울 것을 아니까 그렇죠. 중간 단계를 만들자는 얘기가 미국의 현직 안보 그 관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CSIS 헬트 중앙일보 이제 초청으로 초청했는데 CSI고 와서 초청된 맞아. 인사는 백악관에 예. 지금 동아시아인지 무슨 뭐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그렇죠. 보좌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마라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예. 고담 이름이 생각이 예. 안 는데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할 때 오바마 때 8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북한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예. 공세적이지는 않지만 일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트럼프가 확 바꿨다가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 받았는데 또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가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예. 오바마처럼은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바마보다 더하게 방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스탠스가 조금 변하는 것 같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뭐 미국은 언제든지 국익 실익 외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만 그러면 한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유가치 동맹이라고 깃발 한 번에 쫙 흩들었잖아요. 네. 남은 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념 외교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쟁하는 것 같다.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별해가지고 예. 아군이라고 구별된 일본하고 미국한테 한없이 양보하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적으로 이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거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너무나 사실 귀중한데 예. 어떻게 섞어버리냐면 예.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맞죠. 그렇게 예. 똑같이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그런 외교를 단절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그럼 당신은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반대하는가 하고 이걸 묘하게 섞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진보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자유인권 민주주의 당연히 우리의 중요하죠. 가치죠.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지 않는 국가를 대해서 끊어버리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베트남이랑 경제 외교를 그렇죠. 왜? 정확하게 베트남은 괜찮고 왜 러시아하고 중국은 중국은 안 안 되냐? 됩니까? 그러니까 둘 다 공산당 일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네.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는 뭐 그 굉장히 참 비극적인데 거기에 생적사 사적생하고 포탄을 보내면서 미얀마는 왜 안 보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고 그럼 우리는 대러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 무역액이 한 25%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이나 국위 그럴 수 있다. 그저까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4나라밖에 안 합니다. 그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인도는 안 합니다.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그렇죠. 쿼드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네. 거기에 포탄을 하고 그렇지. 살상 무기를 지금 국방장관은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나 외교라는 게 수준과 정도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건데 아주 정밀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옵션이 많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중국 옵션 없애고 러시아 옵션을 다 없애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옵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대통령이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왜 유리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니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움직였는데 주변이 그냥 다 와장창창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이치도 사실은 자유인권 민주주의를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의 평가는 또 전혀 반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 1년 반 전부터 트럼프하고 제가 강연에 트럼프하고 같이 마주쳐서 얼마나 비슷한 거를 강의해 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나누고.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가장 국내 정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도 4년 평균이 35%입니다. 지지율이. 지난 재임 때. 저기 초임 때요. 비슷하네. 비슷하고요. 한국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도층에게 냉소주를 심습니다. 그러면 중도층 제발 나오지 마. 어차피 정치는 더러운 거야. 투표장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상한 기괴하고 우리가 보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신에 이들은 열광하죠. 그러니까 미국 선거 구조상 35%만 제대로 투표장에 나와도 이긴다거든요. 그렇게 이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실패했냐면 왜 실패했냐면 그때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라도 집에서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그래도 겨우 이긴 게 바이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조국혁신당에 들어왔냐, 이 검찰 독재가 왜 외교에도 중요하냐 하면 이분의 사고와 이들의 사고는 국내도 노동자, 진보 좌파, 야당을 척결하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척결. 그리고 똑같잖아요. 그게 그대로 외교에도 가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적군과 아군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외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지금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호주는 일단 환영한다 형식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파장은? 이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평생을 공부를 했고 실제적으로 외교부에서 2년간 국립외교원장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임대사라 그래서 미국도 한 30%가 특임대사예요. 뭐냐면 실제로 자기 대선에 공헌했던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 케네디의 딸이 일본의 대사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대사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 외교관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국방장관이 만약에 출신이 주 호주 대사에 갔으면 호주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관은 미중 일러 장관급이 가는 거거든요. 미중 일러만.
그 장관급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네. 거꾸로 이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렇지.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호주는요. 과거에 영국에서 추방하고 귀양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범죄자들 거기에 교도소. 그렇죠. 예. 그리고 호주는 한국과 워킹 홀리데이 정도 아주 가깝고 무역적으로도 깊지만 네. 예민한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지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보완적이고 여행도 많이 가고 예.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논란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논란이 없는 곳이니까 음. 약간 언론의 주목도에서 멀어지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언론을 보내면 항상 특파원도 많고 항상 이슈가 벌어지니까 그 언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피처로 최고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호주는 그렇게 봤겠죠.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특임 대사들을 위해서는 아주 알차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외교 업무를 안 해본 분이니까. 그게 몇 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아. 제가 그걸 다 쭉 관장했고요. 예. 한번 안 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호주 ABC 방송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지막 문장 한 두 패러그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레즈라고 국방장관이 네네. 있는데 그분하고 한 넉 달 전인가 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담에서 그 한화가 그쪽에 보병 그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납품하기로 하고 공장도 자주포하고 장갑차하고 예. 우리가 공장도 짓기로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공장 짓기로 한 데가 이제 빅토리아주인데 네. 그 빅토리아주가 말레이즈 장관의 지역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거를 시킨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이 뭔가 좀 짰나? 이거를 스케줄을 다 짰나? 그런 느낌. 그리고 호주의 국방장관 입장이나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의 일자리도 챙기고 공장도 네. 챙기고 그리고 호주는 뭐 바터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딱 실어서 보도를 했던데 네.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주에서는 그게 호주의 탐사죠. 국방장관이 그렇죠. 왜 이런 무리한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국에서 볼 때는 우리 신임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하고 비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이고 예. 비자는 저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허가잖아요. 그러면 외교도 똑같습니다. 신임장은 우리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저건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그리먼트라 해서 받는 겁니다. 예. 어그리망이 꽤 빨리 나왔거든요. 신임장이 나오기도 전에. 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호주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것도 약점 잡혔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예. 뭐냐 하면 우리 측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선전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약은 방사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왜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무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예, 예.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중에 또 외교부 해명이 또 거짓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던 김한중 대사가 정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정년이 될 걸 떠나기 전에 몰랐습니까? 이분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예. 외교부는 그 연속상을 위해서 어. 정년 전에 떠나면요. 거기에서 임기 마칠 때까지 정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해명이 거짓말이 계속 낳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줄 예상하고도 이분이 여기 계셨을 때 수사를 받고 혹시라도 양심 고백을 하면 나가서 파장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디올백 논란이랄지 다 이제 보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스웨덴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랄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호주 ABC 방송, 독일, 그 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뉴욕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좀 억압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스캔들이 굉장히 많다. 디올백 뭐 바이든 날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 외교도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일단 2년간을 돌아보면 예. 무수한 예. 무수한 해외 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자회담도 많았단 예. 말이죠. 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이슈를 가지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가 있습니까?
엑스포 하나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엔 다 뭡니까? 한미일이에요. 미국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미, 한일, 한미일만 만났잖아요. 예.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닌 겁니다. 단 2년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구태여 한국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만나고 일본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한국이 지금 어떤 이슈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것도 문재인 정부 때 기후 회의도 했고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앞장서서 했던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예요. 대통령은 나가서 한반도 남북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슈인데 오히려 과거에는 한국은 나와서 왜 한국 한반도 평화만 얘기하냐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엔 연설에서도 두 번 또 자유만 얘기했지 평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지금 이미 단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본인들에게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비켜가거나 살짝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렇죠. 미국에게만 좋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안보적으로는 한미를 묶으면 제일 좋은 게 미국이에요. 네. 그렇죠. 방패가 2개 생기고 일본도 좋아요. 한국이란 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미국에서 지금 하려는 게 중국 쫓아내고 거기다가 그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5대 기업이 투자한 게 133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억 달러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33조 한 나라가. 네. 그리고 그게 보통이 아니라 보통 얘기하는 첨단 산업의 배터리 공장,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공장, 예.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거의 공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보조금이나 받았지 못했죠. 네. 바이든은 약속했습니다. 물론 예. 빨리 지으면서 해주겠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요, 트럼프 그 보조금 안 준다고 지금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안 제가 네. 삼성 임원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왜 가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요. 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절하기 힘들다. 그런데 가면 사람을 많이 보내면 이윤이 안 떠.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 가서 파견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적게 보내면 미국한테 기술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제조업계에서.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네. 그러면 이걸 보장할 정도의 한국이 일개 기업이 바이든을 상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이것도 하면서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미국하고 철저히 이익을 챙기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요. 단 한 번도 미국한테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는 정부. 조국 혁신당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6시 운명이 우리 조 대표께서 그냥 다 풀어가지고 투표하게 하셔서 네. 영입 인재로서의 별로 가산점이 없습니다. 아, 가산점 같은 건 없습니다. 없죠? 물론 없죠. 이제 먼저 네. 당이 이분들을 영입했다는 효과, 홍보 네. 효과는 있을지 홍보 모르지만 그 효과는 외에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립니다. 지금 오늘 6시에 그 끝나고. 룰이 남자분 2분, 여자분 2분씩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선거관리인단의 투표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입성은 아직 모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남자 쪽에서 조국 대표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한 표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거기다 유명한 사람들 많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남자는 남자끼리 경선하고 왜냐하면 여자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13579, 2468. 그것 딱 때문에 50% 해야 되고요. 예. 네, 그거는 그러니까 13579는 여성 비례대표 표고요. 그러니까 남은 2468이니까 2위는 제가 보기에는 조 대표께서 하실 것이고. 근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연락이 충분히 오실 만한 분이고 네.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대표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제일 좋았던 말이 쉐빙슨이었어요.
쇠빙선. 쇠빙선. 예. 그때 얘기했던 논리가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나름대로 포용적이고 큰 틀에서 중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렇죠. 좀 세게 나가야 될 때 못 나가고 예. 몸집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얼음을 깨고 저는 거기에 보태서 구명정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전략이 안 먹히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중도층이 좀 돌아온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비례표를 까먹는다는 부분이 약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걸 합치면요. 예. 40%가 넘습니다. 항상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전에는 30%대로 국민의힘의 비례와 민주당의 비례가 30%대에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는 어디서 온 걸까요? 40%는. 중도층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중도층이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찍으면서 국민의힘을 찍을 리는 없었잖아요. 지역이. 근데 저는 이쪽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 이 반윤 연대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게 일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극우적인 생각 5.18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스탠스도 그렇고 이게 뭐 일본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거야 좋죠. 네, 누가 반대합니까?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것 이상의 저 사람들 그냥 우파가 아니고 진짜 극우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중도층 스윙보터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옆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신 가장 외교 분야가 가장 합리적인 인사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시면 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좌처럼 보입니다. 강하게 주장해야 되니까. 예. 박근혜, 이명박, 지금까지 있었던 노태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중간으로 약간씩은 수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나라 살림을 하고 현실적인 것도 봐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 중에 더 우측으로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후보 때보다 잘 보십시오. 맞아요. 후보 때보다 훨씬 더 어느 쪽으로 갑니다. 어. 그게 저는 뭐 일종의 뭐 콜링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 지지자들이 시대적 과거를 느끼셨는지 저는 확실히 그분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적어도 역사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야만 우리나라가 산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념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외교 쪽에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전략가로 현실적으로도 국내 정치 아까 말씀드린 안보 포퓰리즘을 사용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다. 이쪽 우파도 끌어내고 예를 들어서 한러 관계가 망가지고 한중 관계가 망가져도 우리 지지자들은 이 정부의 외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혐오 정산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런 걸 계속하죠. 그런 사이 우리 외교는 무너지죠. 문제는.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다 또는 뭐 만나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무슨 굉장히 좀 냉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도 중국에 갔고요. 예. 여기 있는 중국의 대사관하고도 꾸준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예.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외교관들은 나쁘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겠죠. 그냥 한국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급 기관에. 각급 기관에 그러니까 한 번씩 다자기에 가서 예. 30분 시진핑 만나고 뭐 왕위 외교 잠깐 부산에 왔다 가고 이런 것만 있지 실제 실무상에서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러 관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일본도 안 그러는데. 그렇죠. 일본은 다 만나죠. 다 만나는데. 그다음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일본은 한쪽으로는 제재를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제재를 하는데요.
거기 극동 지역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이게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에 지금 약간 거의 절박한 절벽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쁜 건 뭐냐면 이게 나빠질 거에 대한 위기인데 제가 듣는 두 번째 좋은 소리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 깊은 얘기를 하면 지금 정부의 외교가 한국 국민들 전체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 정부의 미일의 추종적인 이 외교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만 넘지 않는다는. 그 이 말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나 국민들이 계속 떠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면 그거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프리고진이 쿠데타 한 지 3시간 만에 전 세계에 퍼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한국하고 적대 관계에서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계속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야. 그게 국익이야. 그래서 처음에 물으신 것처럼 네. 이 복구되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복구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그렇죠.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어제부터 지금 저 국민 참여 경선이 시작이 됐고 오늘까지 하는군요. 오늘 6시까지 하고요. 예. 9시에 발표입니다. 6시까지. 네. 예, 아직 뭐 시간은 좀 있는 것 네. 같은데 선거인단에게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하신다면 예, 뭐 여러 좋은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법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맨파워가 아무래도 전체적 규모가 적으니까 선택과 집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전문가 하나는 있어서 이 당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치에 대한 뛰어든 예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저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